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 끝에 또 무산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언제든 대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말했고 이란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결국 미국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떠나지 못한 채 협상이 무산됐군요. 네, 파키스탄에 있던 이란 협상단이 현지를 먼저 떠나면서 미국 협상단의 방문도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할 일도 많다면서 협상단의 파키스탄행 취소를 직접 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canceled the trip. We have all the cards. We're not going to spend 15 hours in airplanes all the time going back and forth to be giving a document that was not good enough. And so we'll deal by telephone and they can call us anytime they wa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 있고 협상단을 포함해 그 누구도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협상단이 이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다며 이란 측 협상단의 실질적인 권한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도 2차 협상 무산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It's just that they gave us a paper that should have been better. And interestingly, immediately when I canceled it, within 10 minutes we got a new paper that was much better. What was on that paper, sir? We talked about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Very simple.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지속할 거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통화에서도 이번 협상 무산이 교전 재개를 의미하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면서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이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간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방문은 매우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미국이 외교에 진지한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오만에 도착한 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서 종전의 실행 가능한 틀에 관해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으로 다시 향할 예정이라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IRNA 통신은 이란 외무부를 인용해서 아라그치가 오만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로 이동하기 전에 파키스탄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단 일부는 종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침을 받기 위해 이란으로 돌아갔고 일요일 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라그치와 다시 합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핵심 중재자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에게 종전과 관련한 이란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대면 협상이 아니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전화 협상 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떠난 뒤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미국과 백악관 지지자들을 억제 효과의 그림자에 가두는 것이 이란의 결정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과 관련된 선박을 추가로 납포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란 내부의 갈등을 부추겨서 오히려 협상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 국적 선박을 추가로 납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4일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이란 국적 선박의 운항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전날에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마제스틱 엑소를 납포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군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도를 향해 가던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이란 군부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규정을 위반한 에파미노 데소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은 이렇게 강대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해상 봉쇄와 항공모함 추가 배치 등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박이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가 힘을 얻도록 해 오히려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갈등을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이용해 더 큰 양보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이런 외부의 압박으로 이란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선박 납포 등이 이란 강경파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디까지 양보할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돼 2차 종전 협상은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는데 중국을 이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인 헝리그룹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헝리그룹은 이란산 석유를 사들이는 최대 고객 가운데 하나로 규모만 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산 석유를 몰래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해운사와 선박들도 함께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 회사와 선박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관까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Which is a very stern measure, and the Iranians should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financial equivalent of what we saw in the kinetic activities. 앞서 미국은 이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도 제재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지렛대 삼아 이란을 종전 협상에 나오게 하겠다는 셈법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5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도 동결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틀어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여전히 완강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 역시 호르무즈에서 유조선을 또 납포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3척을 납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를 견뎌온 이란으로서는 버틸 힘이 만만치 않다며 경제 제재가 해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사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란 의회 소속 매체인 이카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만 샴샤이 이란 의회 미디어 센터장은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 협상단 대표를 사임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갈리바프 의장의 협상단 대표 사임설을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온종일 SNS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수십 개의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내용도 중구난방이어서 트럼프의 초조함이 묻어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9시 45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격지 말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1시간도 안 돼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내분이 심하다는 글을 올리더니 24시간 동안 나는 트루스 소셜을 사랑한다는 글과 공유글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성사시킬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적은 지 10여 분 뒤 이란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칼럼을 공유하며 맞는 말이라고 적었습니다. 특유의 감정적 표현과
거친 비난도 여전합니다. 한 소식통은 최근 트럼프가 더욱 예민해져 잠도 줄고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며 측근들도 이를 말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합법적 기간 60일이 다음 달 1일로 끝나면서 비록 트럼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커지는 초조함을 SNS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나를 지배하는 건 나의 마음뿐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에 관해서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지만 지지층조차 점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전쟁 출구 전략이 시급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에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25일 헤즈볼라가 연장된 휴전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강력히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연장됐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레바논 국영통신 NNA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나바티에 지역을 2차례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개시된 지 거의 2달 만에 이란이 수도 테헤란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휴전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고 정상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서 3개 노선만 먼저 열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탑승권을 받고 짐을 붙이고 나서는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항의 풍경인데 이란에서는 거의 2달 만에 볼 수 있게 된 장면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테헤란 국제공항에 여객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فکر می‌کنیم خیلی زود طرح ریکاوری ما جواب بده و اگر شرایط استیبل باشه به نرخ پروازهای قبل از جنگ انشالله خیلی زود برسیم. 이란 동쪽 영공이 국제선에 먼저 개방됐고 한 주 만에 이란의 관문 테헤란도 열렸습니다. خوشحالیم از اینکه امنیت برقرار شده و پروازها دوباره راه افتادن. 테헤란 국제공항의 운항 재개는 앞서 미국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휴전을 선언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موافق آتش‌بس اصلا نیستم. ولی خب آتش‌بس حالا انجام شده ما احترام می‌ذاریم به تصمیمی که گرفته شده توسط حاکمیت و یا حتی نهادهای بین‌المللی یا هر کسی که تو رأس اموره. 하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서 외국 항공사들이 테헤란 노선을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는 며칠 전에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적대적인 공중 표적이 탐지돼서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 문을 연 테헤란의 국제선 노선은 오만 무스카트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이 세 곳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전황에 따라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물가 부담이 커진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규모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입니다. 1차 지급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을 우선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인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산다면 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봄철 꽃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화훼 농가들은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여파로 비닐하우스 필름부터 화분, 비료까지 농자재가 줄줄이 부족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의 한 화훼 농가. 바닥 한쪽에 플라스틱 화분과 용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자재들이지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입니다. 새 자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활용에 나선 것입니다. 이 봄철 대규모 꽃을 출하한 뒤에는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곳들을 메꿔야 하는데 재고가 부족해서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 자재업체가 먼저 연락을 해왔지만 지금은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재고가 없다는 말뿐입니다. 포트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뭐 비료 이런 것들이 아예 공급이 안 된다고 지금 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이런 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니 지금 못 준다. 이런. 비료 수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복합 비료는 근처 농협자재센터에서 이미 재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비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약 97%를 공급하는 농협이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완제품 재고 3만 1,000톤과 추가 생산량 4만 8천 톤을 합치면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비료 수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한 농가들이 비료를 미리 저장해 놓으려 하면서 웃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액재배용 비료, 그건 거의 100% 수입에 하거든요. 지금 주위 농가에서 사재기 하고 있어요. 지금 구입하려고 보면 20-30% 무조건 더 줘야 산다고들 지금 그래요.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 이후 수요 감소와 수입산 꽃 증가로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쟁과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각종 행사 자체가 줄어들어 꽃 소비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달 말이면 난방이 끝나 난방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자재 부족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화훼 농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의료용품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대란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 소모품 종류가 워낙 많고 유통 경로도 제각각이라 병원마다 사정이 달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학단체와 매주 회의를 열며 주요 의료제품 수급 현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장 우려와 달리 주사기 생산은 오히려 느는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실업병 등 주요 의료 제품은 산업부의 원료 우선 공급, 생산업체의 노력으로 생산량이 평상시와 비슷하거나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품만 수만 가지에 달해 모든 품목이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국립대병원 14곳을 확인한 결과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소모품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원과 분원을 포함해 부산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에서 주사기와 수술복, 의료 폐기물 용기 등 비축량이 일주일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중증 환자용 소변 주머니 재고가 한때 3일치로 떨어져 급히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또 납품이 지연되고 발주 물량의 절반만 충당되거나 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단 공급업체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처럼 마스크와 세정제 등 소수 품목만 정부가 집중해 관리할 수도 없는 터라 의료계는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과 충북, 강원도를 하루 만에 훑으며 중부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 도피처가 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수도권과 영호남 등 30곳 넘는 민생 현장을 누벼온 정청래 대표. 이번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함께 세종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는 산나물을 사고 책모자도 써보는 등 특유의 친근감을 앞세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다 고향 사람이에요. 틈틈이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 세우며 정부와 원팀 기조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 잘해요? 잘해요. 겁나게 잘하죠. 별도 공개 일정이 없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달리
충북 진천과 강원도 영월까지 하루에만 3개 광역단체를 도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싸곤 수도권 대진표 조율이 한창입니다. 당이 공천 배제 여부를 고심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SNS에 이번 주에만 9개 방송에 출연했다며 방송복이 터졌으니 공천복도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꺾지 않았습니다. 공천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50명 이상, 친명계를 중심으론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인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도 포함됐다고 콕 집으며 국민 모독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명계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범죄자 도피처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부산 북갑을 두고 경쟁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구포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대면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YTN에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들어 3번째로 대구를 찾아 김부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대구시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 이제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국민의힘과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보수 텃밭을 노리는 민주당 사이 총력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 전 위원장까지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며 공천 내홍은 겨우 수습되는 분위기인데요. 장동혁 대표 방미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공천 배제 뒤에도 계속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보수심장 대구마저 좌파에 넘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일까? 마음을 돌린 배경엔 대구마저 잃을까 걱정하는 당 안팎 전방위 설득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3일 이 전 위원장을 2번째로 만나 또다시 재보선 출마를 설득했는데 당 지도부에선 기다린 듯 이 전 위원장의 헌신과 희생이 공천에도 반영되지 않겠냐 호응했습니다. 컷오프부터 후보 내정설까지 말도 탈도 많았던 대구발 공천 내용이 일단락된 건데 당 공관위도 추경호 유영하 후보 가운데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붙을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일부 보궐지역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경기 평택을한 삼선 출신 유이동 후보 단수 공천이 유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40일도 안 남은 지금에서야 선거판이 겨우 정리되는 모습인데 그새 미국을 다녀왔던 장동혁 대표는 더욱 코너에 몰렸습니다. 장 대표가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급이 맞는지 두고 진실 공방인데 대표가 임명한 당 수석 대변인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방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과드리고. 하지만 장 대표는 해당 인사는 분명 차관보 혹은 그 이상이라며 자신이 맞다, 일부 언론의 본질 호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태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는 연일 한미 관계와 장특공제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선거 지원은커녕 별다른 공식 일정도 없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안을 부풀려 동맹을 흔들며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성과 논란에 이어 한미 동맹까지 외교가 선거 전에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 등으로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동맹 간 균열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 사이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마저 파괴됐다며 위 실장도 한미 관계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자인했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 균열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실패의 장본인인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안을 부풀려 동맹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였다면서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 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 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성과에 대한 빈손 외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 스스로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다고 한 것은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당 내부에서까지 장 대표 방미와 관련한 외교 성과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 이슈가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야심한 새벽, 인적드문 거리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명이 길거리에 있던 체격이 작은 다른 남성을 마주하고는 몸으로 밀치기도 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한참을 마주하던 두 사람은 곧 인근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뒤 한 명만이 복부에 부상을 당한 채 올라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유흥업소 직원 20대 남성 A씨가 1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씨는 시비가 붙은 남성과 함께 이곳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가져온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A씨가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던 가운데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검은 차량 한 대가 사거리를 지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해당 차량이 역주행하며 반대 차선으로 잘못 들어섰다가 후진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운 장면이 순찰하던 경찰관에 포착됐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에 이제 반대편에서 경적이 울리니까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의심 차량을 뒤쫓아간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음주 사실이 확인된 뒤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A씨는 돌연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때리며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만취 수준의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수배도 걸려있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와 강원, 영남 등 전국 각지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화재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하얀 연기에 파묻힌 진화대원들이 시뻘건 불길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양주시 첨보산에 불이 났습니다. 장비 20여 대와 진화 인력 7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강원 영월군 법흥리에서는 어젯밤 9시쯤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주민 14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헬기를 띄우지 못해 진화 인력 110여 명이 직접 산에 올랐고 주불 진화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이고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 삼척 하장면 구기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헬기 6대가 동원됐는데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진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영남 지방에서도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북 봉화군에 난 산불은 헬기 10대가 동원된 끝에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잠시 뒤 경남 고성군 야산에 난 불도 헬기 5대가 진화 작업을 벌여 30여 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전 지역과 경북 울진, 영덕, 봉화군에 산불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나머지 전국 모든 지역에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담배꽁초 투기나 쓰레기 소각 등 위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현행 제도 탓인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겁니다. 정 씨는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연루시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묶기를 의심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쳤더니 통장 묶기라는 이 키워드가 떴습니다. 나 그러면 이 통장 묶기에 당한 건가? 경찰청과 그리고 그 금감원에 일단 자진 신고부터 했어요. 정 씨는 주거래은행인 A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은행에도 2차례나 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정지됐습니다. 제가 입금을 못하니까 은행점에 가서 번호표 뽑고 가서 입금을 해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은행점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밖에 없고 B은행 측은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반환이 어렵고 A은행 측은 사전 고지가 있었어도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대포 통장들을 거쳐 흩어지는 걸 막으려면 연루된 계좌를 모두 묶어야 하는 현행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제도상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 만큼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 계좌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했을 때는 지급 정지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금융회사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도 정작 계좌가 묶이는 건 피하지 못한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화물연대가 경남 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원청 측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노사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법적 지위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앞 도로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사고로 숨진 조합원을 기리고 책임자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배송기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진 지 엿새째.
화물 운송의 원청을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노사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하며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근거가 없다며 교섭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대화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지난 24일 경남 창원에 마련된 테이블에 화물연대와 BGF 리테일의 물류 자회사가 참석해 대화를 이어갔고 추후 협상도 진행하기로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입장을 좁히지 못했지만 사태 해결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공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배송기사를 노동자로 BGF 리테일이나 자회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차상래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큰 감동을 줬던 서은혜 작가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작품 전시와 함께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꿈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여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한 색감의 그림에 담긴 서로 다른 얼굴과 이야기들.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은혜 작가의 그림으로 안아준 얼굴들 특별전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관계를 이야기하는 서 작가의 작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끝없는 가능성을 담은 서 작가의 전시는 특히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에게 더욱 남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전시장에서 여기 서은혜 작가님의 그림을 볼 수 있으니 더없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개성 넘치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특별전과 함께 열린 토크 콘서트에선 서은혜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삶과 작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함께하며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삶과 꿈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 작가는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꿈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꿈은 다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수학생들을 초대해서 작가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직접 들으면서 그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우리 특수학생들에게 또 다른 꿈과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은혜 작가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는 특별전은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가 학생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첫 컴백 무대가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OTT들이 실시간 라이브 콘텐츠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열린 BTS 컴백 첫 공연입니다. 이 공연을 본 인원만 전 세계에서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방송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연 생중계까지 글로벌 OTT가 소화한 상징적인 이벤트로 평가됩니다. And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for us from the broadcast team is how do you embrace that scale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able to be intimate and be able to be in a moment. 대형 공연뿐 아니라 실시간 콘텐츠 시장 전반으로 라이브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높은 건물에 매달린 한 남자가 손을 신중하게 떼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난 1월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가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타이베이 101을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마천루 등반 라이브입니다. He's done it! Wow! Look at that! 그동안 OTT는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넘어 지금 아니면 놓치는 콘텐츠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분석기관 조사 결과 미국에서 지난해 주요 OTT 플랫폼 가입 급증 기여도의 60%는 라이브 이벤트가 이끈 거로 나타났습니다. We certainly on the live front we would like to do more and we are investing in
our infrastructure here to have that capability and ability moving forward. So you'll continue to see us growing our investment within. 라이브 콘텐츠는 시청자가 동시에 몰리는 구조라 광고 노출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OTT들이 너도 나도 e스포츠나 골프 등 주로 스포츠 이벤트에 집중하며 실시간 콘텐츠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엔 없었던 새로운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영향력은 더 막강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랙티브 라이브 쇼를 기존의 방송사들이 리모컨을 통해서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넥스트 TV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WBC에서 일본 대표팀이 4강 진출에 실패하자 일본 이용자들이 독점 중계를 한 OTT 해지 인증을 이어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중계를 유료 플랫폼이 독점하는 게 타당한지 논쟁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라이브 콘텐츠는 순간적인 유입을 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지속적인 구독자 유지와 공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빌딩 숲이 가득한 도심에서 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밤하늘은 늘 신비로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가 카메라에 담긴 별빛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황금빛 물결이 요동칩니다. 화려한 장미성운의 겉모습 대신 깊숙한 심장에 주목했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찰나가 담긴 천체사진 공모전 올해 대상작입니다. 마치 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우주는 때때로 단 몇 초의 마법을 선보입니다. 0.3초 간격으로 촬영된 120개의 이미지. 태양이 달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다시 고개를 내미는 찰나.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 링과 붉은 홍염이 극적으로 펼쳐집니다. 우주의 신비는 가까운 풍경 속 찰나의 순간에도 포착됐습니다. 롯데타워 위로 그려진 개기 월식의 궤적과 나로 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린 누리호의 찬란한 비행, 태양 앞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와 밤하늘을 장식한 은하수까지 모두 문명의 이기와 우주가 맞닿아 만들어낸 빛의 향연입니다. 이 특별한 기록들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무한한 별빛과 늘 연결돼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오는 5월 27일 우주 항공의 날에 맞춰 대중에 공개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봄 클래식은 그야말로 피아노의 향연입니다. 데뷔 7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리사이트를 열고 클래식 스타 임윤찬도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돕니다. 일본 피아니스트 소리타 큐에이 등 쇼팽 콩쿠르 출신들의 내한 공연도 이어집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앨범 발매에 앞서 공개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3번 1악장. 절제된 표현력으로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백건우가 데뷔 70주년을 맞아 80살 생일에 독주회를 엽니다. 천국에서 온 음악에 빗대며 13년 만에 들고 온 슈베르트는 물론 브람스의 음악으로 낭만주의의 도축을 조망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쓴 건가 천국에서 온 건가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제 마음하고 통했다고. 특히 곡을 선정할 때는 그 곡이 나한테 뭔가 말하는 게 있을 때 이제 선택하게 됐죠. 아직도 알려주고 싶은 곡이 많아 인생이 짧다는 노장의 피아니스트 백건우. 올 하반기엔 자서전으로 음악 여정을 되짚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은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아직도 있고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곡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다 그건 못하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 시대의 클래식 아이콘 이문찬도 전국 투어를 펼칩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이후 2년마다 투어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엔 직접 공연장을 고르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5개 도시에서 국내 독주회로는 처음으로 슈베르트를 선보이고 긴 시간 공을 들인 스크리아빈도 연주합니다. 국내 팬들을 만나기 직전 일본을 거친 이문찬은 이들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총 6번의 리사이트를 하게 된 슈베르트와 스크리아빈 소나타들을 연주할 건데요. 특히 이 슈베르트 디장조 소나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사랑했던 소나타고, 사악장은 소민 선생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소나타의 사악장은 그 시계 소리 같다고. 상반기 내내 해외에서도 리사이틀과 협연을 병행하는 이문찬은 이번 가을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쇼팽 콩쿠르 출신들의 내한도 이어집니다. 일본 피아니스트 소리타 쿄에이가 오는 6월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을 만나 브람스의 서정성과 쇼팽의 극적인 면을 대비합니다. 쿄에이와 같은 해 최연소로 결승에 진출한 에바 게보르기안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섭니다. 에브게니 키신이 직접 뽑은 장학생으로 주목을 받은 그녀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며 빠르게 주요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서천군 죽산리 암옥섬 인근 갯벌에서 30대 남성 A씨가 발이 빠져 5살 딸과 함께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양경찰서는 현장에 도착한 즉시 갯벌에 빠진 A씨 다리를 빼내고 딸을 안전지대로 이동해 구조했습니다. 보령해경은 갯벌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발이 빠져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때를 확인한 뒤 활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형형색색 꽃이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 2026 태안 국제원예 치유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화사한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Waking the new day, bringing blue skies away. Waking the new day, the sun is shining so clear. 네, 보시는 것처럼 날씨는 좋지만 건조특보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대부분으로 이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남해안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오겠는데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3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5월 하순에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5.1도, 안동은 6.1도고요. 낮에는 20도 가까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 26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